자, 우리 예시 문제 잠깐 좀 볼까요? 자, 이 예시 문제들은 3, 4, 월요일 달에도 제가 기본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예시 문제를 풀고 첨삭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출 응용이니까 기출 문제 지금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강의를 들었거나 기타 등등 중요한 것은 전부 기출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물어보시면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제 기출 분석 교재 이번에 칼라판 새로 나온 거 보셨죠? 네. 그거 위주로 가는데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최근에 각 테마 단원별로 문제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쉬운 거든 조금 까다로운 거든 간에 다 대비를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2003년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풀이를 분석 때처럼 자세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좀 까다롭다 싶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의도를 설명드리면서 요거하고 이제 연합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조형 요소 원리를 물었죠. 조형 요소 원리 문제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너무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거기다가 문항수 자체가 조율되면서 안 나왔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죠? 네, 그때 이제 반복 물으면서 브랑코시 조형 원리 물으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양감이나 볼륨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형 요소들을 묻는 게 간혹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에게 뭐 기초 조형 요소 원리를 가르친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조형 요소 원리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들은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셋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 요소와 원리. 여기 밑자가 들어갈 때는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조형 요소 혹은 조형 원리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묻겠다는 뜻이고요. 저것도 기본이에요. 그죠? 네. 해서 공통이네요. 됐죠? 네. 그리고 이 해서 인제 공통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조형 요소, 조형 원리는 뭔가 하나 써라. 옛날 문제라서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는 난이도가 인제 굉장히 쉬웠죠. 근데 이것도 당시에는 많이 틀렸어요. 누가 봐도 조형 요소는 선이고요. 공통적으로. 그죠? 뭐 요거 두 개는 선 말고 색도 보입니다만 얘가 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색이 약하죠. 수묵담체하니까. 요럴 때는 인제 문제 의도를 보고 푸는 거예요. 요 김홍도의 작품에 색이 없는 게 아니라 진체가 나왔으면 요거는 색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 때문에 그게 좀 약해졌다. 대신 선은 강하네요. 그죠? 그리고 인제 조형 원리는 누가 봐도 동세입니다. 움직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동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에 나왔던 타카시라는 작가의 이 포스터 요런 작가들의 어떤 포스터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콜도의 모빌이야. 그죠? 모빌과 스터윌의 어떤 그런 흐름 차이, 콜도의 작품이 탄생했을 때 그런 처음에 인제 뭐 몬드리안류의 그런 기아 추상 작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죠? 사실은 이 사람이 인제 원래 그 서커스 단원에서 그죠?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경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인제 화첩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 단원 화첩뿐 아니라 나머지 화첩 명칭들 지금 문제 스타일에 맞게끔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인제 응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응용 버전이에요. 자, 교사는 조형 요소 원리의 이해를 주제로 두 작품을 학습하였다. 표현 매체가 다른. 자, 이것은 이제 표현 매체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표현 매체는 당연히 사진유이고요. 얘는 뭐 유체가 있는데요. 기타 혼합 매체가 되어 있을 걸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물은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인제 기법으로 치면은 뭐 얘는 단순하게 유체 물감의 유체 기법인 거죠. 뭐 별다른 기법이 없네요. 요거는 다시 합니다만 포토 몽타주다. 물론 요 도파는 문제에 따라서는 포토 콜라주로 물을 수가 있어요, 문제 의도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우선되는 것은 포토 몽타주로 꼭 답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 한 가지, 그리고 두드러진 조형 원리 두 가지 이렇게 물었네요. 그렇다면 공통적인 건데 요소 하나, 원리 두 가지니까 뭐 요소는 뭐가 보이세요?
요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가 보이세요? 일단 공통적인 거니까 얘하고 번갈아 보시면 일단 얘는 포토 콜라주도 아니고 포토 몽타주라는 점에서 포토 몽타주는 뭐죠? 자를 때 윤곽 라인을 그대로 형태를 도려내죠. 포토 콜라주는 막 자르잖아요, 형태 상관없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일단 형태가 일단 보이네요. 자, 그리고 선적 요소는 별로 없고요. 색은 당연히 보일 거고요. 면도 보이네요. 공간은 좀 평면적이니까 약하고 질감 별로 안 보입니다. 다 종이류라서 그죠. 점, 선 없네요. 얘는요. 일단 역시 형태 단순화, 색 보이네요. 면 있네요. 결국은 비슷하네요, 둘 다.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이란 말이 붙었어요. 가장 주요한. 그렇다면 자, 여기서 색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를 보시면 색이 있긴 있으나 색 자체가 굉장히 튀거나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면은 형태를 자르면 따라가는 요소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기하학적인 극단적인 단순한 형태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얘도 색하고 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답이 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조형 요소에 대한 요목화, 점. 이게 문제에서 뭘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표현 파트 중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파트라는 테마죠. 그러면 이제 항상 요목화를 내가 잘 외웠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 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공간까지 9개가 대표적인 조형 요소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1단계 요목화예요. 그중에서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질감은 텍스처하고 마테르, 그죠? 네. 공간은 실공간, 허공간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허공간은 미술사에서 나오면은 일반 허공간과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뚫려진 허공간을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목화의 범주로 보시면 되고, 양감, 우리 옛날에 시험 나왔던 로댕 작품에서 양감에는 매스냐 볼륨이냐잖아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저게 지금 뭔 말이지 싶으면은 빨리 꼭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 확인하시고, 요 부분은 굉장히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조형 원리 중에서 이제 반복이 나왔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양감, 옛날에 이제 로댕에서 그의 스승과 대화하는 장면 중에 볼륨을 가로쳤지 양감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조형 요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형 원리는 뭐 역시 많죠. 비례, 그죠? 변화, 통일, 뭐 강조, 대조, 대칭, 그죠? 율동, 리듬, 뭐 많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조형 원리를 두 가지를 물었네요. 그러면 일단 쭉 보세요. 비례는 일단 둘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동세도 없지는 않아요. 둘 다 기본적으로 사람 형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통일은 둘 다 당연히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형태 변화가 많고 전체가 통일 조화를 되고 있고 해도 형태 변화가 많고 단순하게 기하형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동그랗게 묶여 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 내부 세부 내용들은 다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문제는 예전 스타일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하고 굉장히 헐렁하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들이 별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적어야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다 뛰어난 것들이 뭐냐, 바로 통일과 변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두 작품에 대한 교과서의 분석들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이질감이 생길 듯한 형태와 두 남녀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 풍요로운 형태들이 한 공간에 조화롭게 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교과서들이 몇 군데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작품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형태를 단순화해서 가장 극단적인 기하형 면으로 클레가 단순화했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동그란 형태와 그 안에 있는 눈의 어떤 대칭의 어떤 비대칭의 모양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변화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세라든가 뭐 비례, 조화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의도가 두 가지를 물을 때는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은 요소가 나올 때는 항상 통일이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변화와 통일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밑에 박스 안에 부연 설명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변화 통일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같이 할 겁니다. 자, 2017년 기출문제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2017년이면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아니에요. 2014, 15, 16, 17, 18, 19, 한 19, 20년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체로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시면, 자, 서해 운필 방법.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문제는 서해에는 로테이션이 크게 세 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세 바퀴예요? 여기서 세 바퀴는 바퀴 수를 얘기하는 거야. 수네. 하나는 전각 파트고요. 하나는 서체 파트예요. 그러니까 서예에는 글자잖아요. 글자를 쓰는 서예, 파는 전각. 나머지는 그런 글자류에 관련된 자세나 기타 필법 같은 용어들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파나도 로테이션을 5바퀴, 5바퀴라고 얘기하는데 판형 4가지에다가 파나 관련 용어들 나오는 게 한 바퀴예요. 이렇게 5년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게 잘 지켜졌는데 몇 년 전부터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연차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서해는 그렇게 세 바퀴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해 파트가 또 서체 파트가 두 개로 나뉘죠. 한글 서해와 한자 서해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네 바퀴가 되겠네요. 서체가 한글과 한자로 나뉜다고 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하고 기출 흐름 혹은 이제 지금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제가 테마에서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그 바퀴 수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치가 뭐 다시 부활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 로테이션 순환에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 파트가 어디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한자 서체 같지만 사실은 용필법 문제예요. 운필법. 왜 그렇죠? 영자 팔법 도판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밑에를 잘 보니까 영자 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약 다 나와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요 내용을 잘 보니까 영자 팔법에 대한 거를 묻는 줄 알았더니 이거 굉장히 성급하게 푸신 분들은요. 이거 밑에 보지도 않고 측, 늑, 노, 적, 책, 약, 탁책, 측, 늑, 늑. 그죠? 책약, 탁책, 탁, 책, 책을 적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 당시에. 밑에를 당연히 이거 나의 영자팔법의 필법을 묻겠지라고 해서.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묻는 답은 여러분들이 인출해야 되는 것은 도파는 영자팔법을 제시해 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급 쉬운, 제가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목 하나 이 용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서예 종류하면은 전예, 해행초 5개 외우고 한글에는 뭐 그저 기본적으로 전서체하고 판본체하고 궁체 이런 거 막 외우듯이 용필법에는 A와 B라고 제가 꼭 쌍쌍이 묶어서 외우라는 거 있죠. 그죠? 네, 그 용필법에 대한 문제로서 굉장히 내용은 쉬운 내용이었어요. 착각만 안 하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기출 응용은 당연히 이 문제뿐 아니라 용필법은 정말 이제 용필법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거를 꼽아라 하면은 이제 한 2개 정도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그죠? 배세, 향세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누르다, 끌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과 돈 이런 거 외에는 싹 다 나왔어요. 그죠?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당연히 개념 특징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영자팔법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문제가 아직 안 나왔죠. 측능, 노적, 책약, 탁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자팔법의 수준은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난이도를 업하려면은 영자팔법 외에 또 다른 서예가들의 어떤 자신이 만든 그러한 용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양순체에 있는 영자팔법의 획과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의 어떤 상태를 보고, 자, 일단 영자팔법은 기본적으로 측능, 노적, 책약, 탁책은 단순 암기기가 잘 됐는데 일단 이 문제는 풀어보시면 이 문제는 뭐예요? 뭐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쉬운 게 왜 그러느냐? 자, 가는 요거 영자팔법 중 르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선을 그을 때 반대 방향에 시작했다가 거꾸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것을 들어가는 기억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역입이네요.
문장이 수식구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선을 그을 때, 그죠? 요 그을 때 반대 방향에서 들어갔다가 돌려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 파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게 뭐뭐 하는에서 앞에 여기에만 가로를 쳤어요. 이제 이런 거를 문장 내 문맥 가로라고 합니다. 얘는 용어 같지만 뭐뭐 하는에서 앞에를 가로쳤어요. 이 용필법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획의 붓끝에 흔적이 심겨지는 모양을 장봉이라고 한다. 여러분, 요 문제는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거 잘 보시면 이게 표 문제가 아닌데요. 형식이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서 뭐를 적었는지 잘 보시고 그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표 문제 유형이다라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맥락이 같아요. 나는 영자팔법 중 똑같아요. 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까지 똑같죠. 문장들이 선을 긋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달랐네요. 선을 긋는 반대 방향인데 여기는 긋는 방향 그대 바로 나가는 거야. 붓을 왼쪽으로 길게 그어 내린다. 이 운필법을 사용해서 뾰족한 끝이 드러나는 모양을 뭐뭐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응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응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답이 장봉이면은 뭐 보나마나 장봉과 노봉. 그죠?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항상 이론 수업 때도 서예 용필법은 무조건 A와 B로 외워라. 갑자기 A와 C를 외우시면 안 돼요. 엄청 헷갈리는 거야. 간혹 그런 걸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래요. 왜 A와 C를 왜 외우시냐. A와 B를 비교하시고 외우면 된다 했는데 절대 혼란스럽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응용 문제인데요. 이제 보세요. 자, 요거에 대한 응용 문제로서 난이도가 이제 제가 상이라고 해놨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입형 두 개를 물으면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유리공예도 하나는 아르누보였고요. 그죠? 하나는 5%니까 아주 그냥 급 난이도가 차이가 심했죠. 자, 하얀 획 부분 너희 영자팔법의 명칭, 획명칭을 쓰고 요거는 뭐 같아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사실 이거는 난이도를 하라고 보기보단 여러분들이 이거 실수하면 난이도가 중상으로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봐도 점으로 보이거든요. 점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점이면 뭐예요? 측이잖아요. 측능, 노적, 체격, 탁제.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 분명히 찍은 다음에 삐쳤죠. 여기 요 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의 모양에. 찍고 삐쳤잖아요. 점이 아니야. 점은 절대 삐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모양이 짧고 둥그니까 점이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쟤는 그래서 이제 짧은 삐침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구양순체에서 획명칭을 써라. 이거는 이제 구양순체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뒤에 답지를 넣어드렸어요. 저 뒤에 보시면 자, 이번에 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뭐 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혹시 아직 안 해오신 분 계시다면 외워두세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구양춘체 기본 필획 연습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 거 이전에 영자팔법이 나왔으면 영자팔법에 관련된 바로 다른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외우세요. 더 많습니다만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구양순체 기본 획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흰 부분 보세요. 요게 이제 그죠? 가로 획인데 요 가로 획은 영자팔법으로 치면은 측, 늑이네요. 이제 연결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반두 횡획이라고 한다고요. 구양순체에서는 이해되세요? 얘는 직수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 요거 두 개 있잖아요. 비슷한 거. 왜 그렇죠? 측, 늑, 뭐죠? 가만히 있어봐. 측, 늑, 노적, 책, 약, 탁죠. 저도 갑자기 헷갈렸네요. 여기 보시면 세로가 그냥 긋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갔다가 올라오는 게 있잖아. 그죠? 이 두 개가 합친다고 했죠. 그 올라오는 게 뭐다? 수구. 여기 갈고리예요. 끝을 잘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오네요. 근데 얘는 그냥 내려가는 거야. 요 두 가지도 우리가 영자팔법에서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내려가는 걸 세로 획을 직수라고 그러고요.
갈고리처럼 꺾어 올라온 거를 수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구양춘체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뭐 상하점 이런 거는 굳이 뭐 장점 이런 거는 크게 우망구 이런 거 좀 특이하지만 제가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뭐다? 바로 영자팔법하고 맞물리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외워라라는 거죠. 왜냐면 바로 영자팔법하고 연계하기 좋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건 뜻이에요. 혹은 인제 그 우리 영자팔법처럼 개념이고요. 그래서 방두행획, 가로, 직수, 갈고리는 수구, 사별은 긴 왼비침 이런 거 내기 좋네. 긴 왼비침. 짧은 왼비침 요거네요, 평벌. 그럼 답이 나왔죠. 평벌이네요. 아까 질문의 답은 이제 평벌이잖아. 제가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도 맞추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추신 분 조용히 가슴속에 손. 네, 있잖아요. 분명히 손 들었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외워야겠네. 파임이네요. 이게 산할책이네요. 파임, 파책. 요것도 여러분들이 파책이라고 적기 쉬운데 파임으로 가야겠죠. 이게 결국은 파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쎄요, 뭐 우망구, 장점, 상하점, 평날파. 요 평날파는 각도 때문에 산할책과 비교하시면 얘도 거의 파책스러운데요. 각도가 좀 누워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인제 사실 얘네 셋은 난이도가 좀 더 있고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영자팔법하고 연계되니까 외워라. 나는 아직 영자팔법도 안 외웠는데요. 빨리 외우셔야죠. 칙릉, 노접, 체결, 탁제. 그거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건 다 외웠잖아요.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여러분.